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오라마 TV의 박스 오픈, 또 아카데미 신제품. 예, 아카데미가 열정적으로 신제품을 내고 있어요. 줄줄이 나오는 신제품의 끝판왕격인 키트입니다. 네. 이게 상당히 어째서 끝판왕인가요? 일단 제일 인기 있는 기체잖아 이게. 네. 뭐 사나이의 비행기라 그러나 이거를. 탱크 킬러. 예. 이게 16년 만에 나오는 48대1 스케일 A10 신제품입니다. 48 현용기는 개발비가 상당하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주 나오지 않는 편인데 예. 이번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뭐 제가 지은 말이지만 해군에 F14가 있다면 공군에는 A10. 여기서 A10이 어떤 비행기냐? 어떤 비행기냐를 논하기에 앞서서 우리 항공작전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는 에어 인터딕션. 그래서 굳이 뭐 번역하자면 항공 차단 작전인데요. 이게 뭐 네. 번역이 좀 뭐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거는 이제 적의 심장부를 일시에 타격하는 기습적으로 네. 이런 임무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항상 기선제압 공격이나 뭐 이런 데 폭격대를 구성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한 번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해야 돼요. 전략 시설을 전략적으로 파괴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실패하게 되면 다시 출격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적이 방어를 할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고가의 무기를 사용을 해야 되고. 네. 이런 게 이제 에어 인터딕션, 네. 항공 차단 작전입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근접 지원, 클로즈 에어 서포트.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국지적인 전투에서 화력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앞에 에어 인터딕션이 그 최고 지휘관의 아니면 뭐 국군 통수권자나 네. 이런 사람의 결정으로 이제 실시되는 반면에 요거는 현장 지휘관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반복해서 출격이 가능해요. 네. 계속 이제 무기를 많이 실어다가 날라서 때려 부어야 되니까. 그리고 무기도 고가의 무기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게 뭐 트럭이 왔다 갔다 하고 가는데 거기다 뭐 제이담 같은 거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관포, 네. 뭐 멍텅구리 폭탄, 그다음에 뭐 공대지 미사일, 네. 뭐 이런 게 이제 많이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국지적인 제공권하에서 실시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 비행기가 값비싼 비행기는 좀 아깝죠 사실. 이런 임무에는 예. 하기야 이 항공기는 한번 뜨는 것만이 연료비만이 전부가 아니라 착륙한 후에도 예. 어마무시한 정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전체적인 운용비를 생각해 볼 때 항공기로 적을 공격할 때에는 아무래도 고가의 표적을 먼저 선별해서 치고, 그렇죠. 적의 예를 들어 뭐 밥차라든가 예. 보급 트럭 같은 데에다가 비싼 유도탄을 쓰기에는 아깝다. 예. 그래서 요 A10은 지금 다용도 병기만이 살아남는 현대 입장에서 아주 굉장히 특이한 네. 근접 항공 지원 전용 기체입니다. 하하하하. 다른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는 기체이기도 한데요. 거의 못 사용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소련의 그 SU-25 프로그 푸시라는 비행기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A10과 비슷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죠. 요 A10의 개발 계기는 베트남전. 그래서 베트남에서 뭐 F4 팬톰이나 네. 뭐 F105 썬더치프 이런 비행기들이 이 근접 지원에서 별 그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그런 기체들은 요 저공에서 뭐 천천히 나르면서 이렇게 피탄에도 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 성능이 좋아야 되는데 이거 그냥 휙 지나가 버리면 끝이잖아요. 팬텀은 최대 속력 마하 2.0 예. 초음속 전투기로서 이 최저 속도도 있어요. 예. 그래서 한번 지상 지원을 해주고 나면 다시 올라가는데 한참 걸립니다. 예. 그래서 미군이 궁여지책으로 갖다 쓴 게 해군의 A1 스카이레이더 공격기. 이거 프로펠러 비행기예요. 네. 프로펠러 비행기인데 이거를 이제 갖다 쓰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베트남군이 정말 잘 썼습니다. 하기야 뭐 베트남 정글 속에는 고가의 전략적인 표적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아군의 공격에 맞춰서 항상 하늘에서 지원을 해주는 A10 이런 기체가 필요로 했다. 근데 아직 없었죠. 그래서 그 스카이레이더가 프로펠러기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이게 그 근접 항공 지원에서 중요한 것은 견고함과 신뢰성이다 라는 것을 일깨워준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스카이레이더가 퇴역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주 아까워했다고 합니다. 그랬을까? 후세의 평가 아닐까? 아무튼 그래서 이 근접 지원 전용 항공기를 개발하게 돼요. 네. 그래서 그 단순하면서도 견고한 기체, 그다음에 많은 무장 스테이션, 그다음에 전투 손상에 강하고 우수한 저공 운동 성능 이런 걸 가진 이제 신형 공격기를 개발하게 돼요. 네. 세상이 전투기 초음속 전투기로 날로 거듭하는 가운데서도
오히려 저속의 공격기를 신규 개발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베트남전을 계기로 개발되긴 했지만 사실 이 개발 사양은 유럽을 염두에 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바르샤바 조약군, 근데 전차가 뭐 수만 대가 있었잖아요. 이 바르샤바 조약군이. 그러니까 이 탱크를 이제 막아야 되니까 요 한 번 출격해서 16대의 전차를 격파할 수 있는 그런 비행기로 만들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 만들어지자마자 곧바로 탱크 킬러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네. 뭐 별명은 네. 만든 사람이 지었겠죠. 그래서 이 첫 모델인 A10A는 거의 피탄이 안 되도록 고속 성능을 추구하는 현대 비행기와는 다르게 고속 성능을 포기하고 그 대폭적인 방탄 장갑을 도입했다. 그래서 그 과거 통계에 보면은 미군 그 대공포화에 의해 격추된 95%가 23mm 이하의 대공포화에 이제 맞았기 때문에 요 23mm 탄에 견딜 수 있는 그 장갑을 이제 도입을 했어요. 참고로 네. 이 23mm 탄은 그 당시 동구권 예, 바르샤바 조약 및 소련의 주요 대공 화기의 탄환이었는데요. 예. 보통 그때가 1960년대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저 피탄환 기체의 62%가 화재를 일으키고 폭발했다. 그래서 조종사와 그 연료계통, 기관포 탄창 이런 걸 중심으로 대폭적인 장갑을 도입. 네. 그래서 그 티타늄 장갑을 1.4톤을 도입을 했다 그래요. 가벼우면서. 네. 그래서 이게 F-16의 10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기체 구조가 다중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 동체나 주위계 결합부 일부가 이제 파괴돼도 공중분해되지 않고 네. 또 유압계통도 좌우가 독립되기 때문에 한쪽이 저 고장이 나도 다른 한쪽으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수동 조정도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옛날 비행기 보면 이게 레버 딱 당기면 이게 줄로 연결돼가지고 꼬리 날개 이렇게 막 네. 되잖아요. 이제 그런 기능까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저공에서의 운동 성능. 그래서 네. 그 지형에 의한 은폐 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속도가 낮아서 아주 선의 그 반경이 굉장히 작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F-16보다 약 절반 정도의 선의 반경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저 지상 그 근접 지원용 항공기이기 때문에 반복 출격을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지상 지원 기제 지원을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그 보조 동력 장치를 가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저 엔진을 켜고 파일럿이 내리지 않은 상태로 무장과 연료를 또 공급받을 수 있다. 그다음에 저 피탄 문제를 고려해서 이 엔진이 동체 뒷부분에 네. 위에 위치를 해서 이것도 조금이라도 좀 덜 맞게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엔진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그 열이 이런 수직 미익 때문에 좀 가려지는 이런 효과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적진 상공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작전할 수 있는 뛰어난 항속 성능, 연비가 좋은 엔진, 충분한 연료 탑재. 그래가지고 240km 떨어진 지점으로 출격해서 1시간 동안 채공하면서 작전이 가능하다. 네. F-16 같은 전투기는 빠르기 때문에 적진을 스쳐 지나가고 휙 갔다 다시 와야 되겠네. 네. 그래야 되는데 A10은 적진 상공을 빙글빙글 돌면서 지상의 지휘관이 어디를 때려달라 그러면 도와준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연료를 만땅으로 탑재하고도 5.4톤의 병기를 탑재할 수가 있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은 대개 이제 다른 F-16, 뭐 F-28 이런 게 데이터상으로는 뭐 8톤이래요 이게. 근데 실제로는 뭐 2톤 내지 3톤 정도밖에 못 싣는다는 거죠. 이건 5.4톤의 병기 스테이션이 11개. 11개. 네. 하드포인트. 네. 그래서 거기다 뭐 다양한 병기를 실 수가 있고. 요 기본 병기는 요 기수에 있는 30mm 기관포, 그다음에 각종 폭탄, 네. 공대지 미사일, 특히 저 마크 82, 그러니까 500파운드급 폭탄을 28발. 이게 F-16은 저 14발까지밖에 못 싣는다. 네. 이게 엄청난 거죠, 사실 이게. 그다음에 요 30mm 기관포는 7총신의 게틀링포. 그래서 분당 발사 속도는 4,200발. 4,200발이면 어떻게 된 거예요? 엄청난 거죠. 우리 발칸포가 6,000발이잖아요. 거의 비슷한 거죠. 네. 최대 1,350발의 탄약을 탑재하고요. 그래서 철갑 소위탄, 소위 곡폭탄, 예광탄 등을 탑재하고, 그다음에 그 위력이 20mm 기관포의 14배의 위력이라고 합니다. 열아우라늄탄을 사용함으로써 더욱더 네. 요즘 뭐 3.5세대급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2세대급까지는 뭐 충분히 우습게 역할하는 거죠. 그랬을까? 저는 이 GAU-8 기관포의 스펙을 보면 500m 정도에서 약 6.5cm 정도의 장갑판을 뚫는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T-80 같은 그래도 소련의 최고 전차였죠. 측면 장갑도 8cm에 이르기 때문에 사실 30도 공중에서 90도 각도도 아니고 비스듬히 쏘면은 격파할 수 없는 것으로
시뮬레이션에는 나옵니다만은 2세대도 차량이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옛날 개발 당시에는 이렇게 어마무시한 성능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리고 요 필살병기가 매버릭 미사일이에요. 네. 그래서 저 매버릭 미사일은 그 장갑 목표나 적 벙커들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 공대지 미사일인데 형식에 따라 크게는 7종류, 더 세분하면 23종류가 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약 5만 발 이상 생산돼서 전 세계 20개국 이상에서 사용하는 베스트셀러. 그렇죠. 그 1991년 걸프 전쟁에서 미군이 5,100발을 발사했다 그래요, 매버릭을. 네. 근데 이 중에서 90%가 넘는 4,808발을 A-10이 발사했다. 보통 요 A-10은 그 대지 공격 임무를 담당하지만 육군 항공대의 공격 헬기와 이제 협동을 해서 적을 숨 쉴 틈 없이 공격하는 이런 이제 전술을 취하는 거죠. 네. 그리고 저 참고로요, 요 그 A-10A가 있고요. OA-10A라는 게 있어요. 네. OA-10A는 뭐냐면은 일단 기체 똑같습니다. 완전 똑같은데 임무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OA-10A는 그 전선 항공 통제. 그래서 전선 항공 통제란 뭐냐면은 요 로켓탄 같은 걸 싣고 가서 여기 가서 적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 로켓탄을 탁 쏴가지고선 그 목표가 저기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임무입니다. 이게 뭐 위성 사진 이런 거 있지만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물론 가까이서 전황은 시시각각 변하고 적의 주력들도 자꾸 옮겨 다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기다 쏴라 하면서 알려주는. 그렇죠. 그래서 그 OA-10A가 전체 A-10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네. 이런 옛날에 그랬는데 이제 이게 요건 A-10C잖아요. 그러니까 전제 장비가 강화된 C형이 나오면서는 그 OA-10C가 있냐? 이제 그건 아니라는 거지. 어차피 기체는 똑같기 때문에 OA라는 명칭은 이제 없어지고 이제는 그냥 로켓탄 달고 이제 이렇게 임무를 수행하면 전선항공 통제기, 그냥 하면 뭐 대지공격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상에 있는 보병들이 이 연기를 뿔뿔뿔 뿜으면서 이 궤적을 보여주는 로켓탄을 보고 저쪽이 공격할 곳인가 보다 한눈에 알 수 있겠네요. 근데 요 A-10이요 지금 뭐 엄청나게 터프한 기체다라는 걸 설명했지만 이 현대 대공화기의 위협을 생각을 한다면 이게 이제 안심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1991년 걸프 전쟁이 났잖아요. 네. 그 직전에 90년 뭐 89년 그만 때 이제 A-10을 완전히 퇴역시키겠다. 이런 이제 움직임이 있었어요. 근본적으로 이 사나이의 전투기, 나도 한 대 맞고 너도 한 대 맞는 서로 이렇게 치고받는, 너 한 대 나 한 대씩 공평하게 때리는 그런 전투를 상정하고 만든 공격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즘은 유도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그때도 퇴역을 시키려고 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91년 벌어진 걸프 전쟁에서 요 A-10이 엄청난 활약을 해서 퇴역이 아니라 완전 대스타가 됩니다. 요 걸프 전쟁의 A-10은 총 144개를 투입. 다국적 군의 총 출격 횟수 중에 16.5%에 해당하는 8,755회를 출격했다 그래요. 와, 많이 했다. 그래서 무기를 발사한 것은 7,445회. 그래서 이게 이제 한 대당 43일 동안 55회 출격.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더 한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전과가 얼마나 되냐면은 30mm 기관포와 매버릭 미사일에 의한 전과가 대부분인데 전차 987대, 트럭 등 차량 1,106대, 화포 926문, 장갑차 501대, 지휘차량 249대, 군사시설 112개소, 레이더 96기, 엄체호 72개소, 스커드 미사일 발사대 11기, 지대공 미사일 사이트 9개소, 연료저장시설 2개소를 파괴하고 전투기 10대와 헬기 2대도 격추했대요. 네. 그리고 기타 활주로 경계 임무도 수행하고 그래서 그 A-10A가 이라크군 포화를 침묵시키는 동안 또 헬기가 아군 조종사를 구출하는 역할도 했다.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엄청난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 손실은 A-10A 4대와 OA-10A 2대, 6대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전부 대공포화에 의한 격추. 그다음에 이제 대공화기에 맞고서도 무사 귀환한 사례가 15건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모든 조종 계통이 고장난 가운데 수동 조종으로 귀환한 사례도 있었는데 기체에 모두 327개소의 피탄 자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각종 소화기를 맞고도 기지에 꾸역꾸역 돌아왔다는 말이죠. 요 참고로 이게 랜딩 기어를 접으면 이게 그래도 바퀴 절반 정도가 나와요. 네. 그래서 이게 그 기체가 파괴된 상황에서 동체 착륙을 해도 일단 바퀴가 있잖아. 바퀴가 있고 뒤에 꼬리 날개 또 2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착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거라는 거죠. 네. 이런 맹활약을 함으로써 미 공군은 그래서 이 A-10을
2018년까지 사용하겠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수명을 연장하게 됩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1995년 코소보 공습, 그다음에 2001년부터 벌어진 대테러 전쟁, 2003년 이라크 전쟁, 그다음에 2010년대에 대-IS 작전 이런 데도 이제 활약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가운데 이제 성능 개선을 추진을 해서 이 전자장비를 대폭 강화한 A10C가 등장하게 됩니다. 네. 이게 우리 뭐 언뜻 2010년대 중반에 등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게 2008년경부터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량은 통합된 전자장비를 도입, 디지털 콕핏, 그다음에 매버릭 미사일의 운용 능력이 향상되고, 그다음에 제2단 운용 능력이 생겼어요. 그다음에 레이저 유도 폭탄, 옛날에 레이저 유도 폭탄을 갖고 다녀도 지상에서 이렇게 레이저를 쏴줘야 이걸 했는데 자기 스스로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장사정에 정밀 유도 병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주입 교체로서 수명 연장. 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게 2018년까지 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계속 이걸 쟤는 안 돼, 쟤는 바꿔야 돼. 그래서 이제 퇴역시키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기체가 첫 생산 1970년으로부터 대략 30년을 넘어가고 GAU-8 기관포 30mm 기관포의 어마무시한 반동 때문에 기체가 빨리 사갔어요. 그래갖고 뭐 비행 중에 이 통상적인 비행 훈련 중에도 이렇게 캐노피가 바깥으로 떨어지는 이런 사건이 2건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날개를 보강했다 하더라도 기체 자체의 골조까지를 전부 다 갈아엎지는 못해서 그래서 이제 기체를 이제 좀 낡았으니까 좀 바꿀까 그만둘까 이런 논의도 많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2014년도에 다시 퇴역 얘기가 나와가지고 2015년 예산에서 이 A10용 그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다 그래요. 지금 있는 거 쓰고 다 쓰면 이제 버리자. 꼼짝없이 그래서 쫓겨나게 생겼는데, 이게 또 대-IS전에서 또 휴대공 대공 미사일에 맞고도 또 무사귀야. 이렇게 되니까 다시 또 활약을 보이니까 2016년 1월에 다시 또 A10의 퇴역을 무기한 연기한다. 그러니까 소련이나 러시아죠. 그런 강대국과의, 중국이나 뭐 이런 강대국과의 전투에는 첨단화된 방공하기 때문에 생존성이 없는데, 대테러 전투라든가 그런 소규모 무장 집단 같은 경우는 그런 첨단화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오히려 최신 첨단 기종보다 더 활약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뭐 물론 맷집만 좋다고 이렇게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 이게 마땅한 기체가 또 없잖아, 이게. 그렇죠. 그야말로 근접 지원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좀 값싼 기체를 계속 반복적으로 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실을 어느 정도 감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마땅한 비행기 뭐 F-35 쓸 거예요, 여기다가. 뭐 그럴 수도 없잖아. F-16도 사실 엄청 고급 비행인데 지금. 이제는 비싼 비행이죠. 그래서 쓸 수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퇴역을 시키려고 하면서도 또 막상 퇴역하려면 또 마땅치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다시 또 2020년에 또 퇴역시키나. 그렇죠. 잊을만 하면 잊으면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A10을 정비하고 이러면서 먹고 사는 분들도 많다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이 또 퇴역을 막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무튼 현재 시점에서는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퇴역시킨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1개 비행대가 2028년에 퇴역하는 거죠. 그렇죠. 기체가 이제 수명 한계에 달했기 때문에 신규 생산을 하든가 아니면은 뭐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제 있는 것만 쓰고 이제 퇴역의 수순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현재는 그 15개 비행대 282대를 운용 중이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오산에 있는 A10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군이 해외에 배치한 A10인데, 이것도 이제 조만간 이제 미국으로 철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오면은 오산에 가서 이 A10을 배경으로 사진 한번 장병들과 함께 찍고요. 그랬다고 하네요. 근데 요 A10C의 후속은 뭐 결국 공격 헬기, 그렇죠. 또는 무인기 뭐 이런 거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F-35 어떻게 쓰겠어요, 이거. 참, 그리고 이 명칭이 정식으로는 썬더볼트 2예요. 2차전은 그 P-47이라고 거의 뭐 탱크 같은 비행기 있잖아요. 그렇죠. 크기도 엄청 크죠. 그거의 후예로 이제 썬더볼트 2라고 했는데, 사실은 요 애칭이 있어요. 워트호그, 홍멧돼지. 또는 호그라고 그러는데, 썬더볼트 2라는 말은 거의 안 써요. 정식 명칭임에도 불구하고 호그란 말을 많이 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모형 채널이니까 A10의 도장 얘기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요 A10은 이제 1975년도에 양산기가 처음 나왔어요. 이게 뭐 언제니까? 그러면 이게 48년인가요? 거의 반세기. 요 처음에는 저 그레이의 2색 위장을 도입을 했어요.
항공도장. 예, 그래서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걸 뭐라고 하냐면 Intermediate Mask 10A 네. 도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레이 이색 도장인데 요 검정과 흰색을 7대3으로 섞은 그런 그레이하고 그다음에 검정과 흰색을 5대5로 섞은 그레이. 이 두 가지 톤의 그레이를 이제 사용을 함으로써 두 가지 그레이 톤이 확연하게 틀리는 것이 특징이다. 그 A10 초기의 도색인데 요 우리 저 타미야의 A10 키트가 1977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최신 기체를 예, 그 당시에 이제 이 도장을 한 게 있어요. 요 그다음엔 이게 조스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JAWS 뭐 저 영화 제목 같습니다만은 저 1977년에 고안된 도장이에요. 그래서 요 3색 위장. 그래서 딱 그 독일군 그 3색 위장 같아요. 아무래도 바르샤바 조약군을 상대로 싸우려고 아마 그쪽 지역에 맞는 위장을 한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요 조스라는 뜻은 Joint Attack Weapon System. 그래서 이건 저 공대공 위장으로 탁월한 효과가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유지보수하기가 이 도장이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또 유럽에서의 활동을 염두에 두고 있던 미군이 이게 유럽의 지역에 더 맞는 도장을 좀 도입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채용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4대의 A10에 이게 칠해졌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저 우리 모형으로는 요거 칠한 거 되게 많습니다. 알록달록하니까. 네. 조우스라고 합니다. JAWS. 네. 요 그다음에 이제 그레이 3색 위장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1991년 걸프전에 6대의 A10이 대공하게 격추되니까 이게 이제 아니 안 되겠다. 이 하늘에서 좀 위장 효과가 좀 많아야 되겠다. 아래에서 위를 봤을 때 네. 기체 화면이 하늘색으로 보이도록. 그러니까 이게 144대 중에 6대 떨어졌는데 이게 큰일 나는 겁니다. 미군 입장에서는. 그럼요. 왜냐면 그렇게 계속 떨어지면 네. 언젠가는 항공전력 전체가 와야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미디움 그레이, 다크 그레이, 엑스트라 다크 그레이의 3색 위장인데 이건 이제 채용되지 못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사막 위장이에요. 요거 이타넬리에서 아마 요거 붙이는 게 아마 있었죠. 키트가. 여기 이제 그 사막 위장을 고려한 3색 위장입니다. 그래가지고, 공군 예비역인 917 항공단 소속의 비행기에 한번 이제 실험적으로 색칠을 했는데, 이게 저 걸프 전쟁에서 피해가 생각보다 컸던 점을 염두에 두고 요 탄생한. 그래서 샌드, 그러니까 모래색, 그 다음에 탄, 그것도 모래색보다 좀 옅은 색이죠, 그죠? 그 다음에 브라운, 그래가지고 세 가지 색을 사용을 했는데 이게 다시 또 채용이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A10 위장으로 가장 유명한 요 차콜 리저드 3색 위장입니다. 요거 이제 한참 동안 사용을 했죠. 네. 근데 요게 차콜 리저드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이제 정확한 이름은 유러피안 원이라는 색상이에요, 이게. 네. 혹시 영보 씨 예전에 하세가와 팬톰에 이집트 원이라고 쓴 거 보신 적 있어요? 못 봤어요. 네, 거기 보면 이집트 원이라고 써 있어서 난 처음에 보고 그걸 아니 이거 뭐 이집트에서 사용한 기체인가 하는 그랬는데 그게 이집트 원도 역시 색상 이름입니다. 위장문이 이름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이집트 원이 있고 이런 식으로 또 유러피안 원이라는 색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부 다 모든 기체에 도색이 됐습니다. 숲이 많은 유럽에서 이제 하늘에서 보면 이제 잘 구분이 안 되라고. 보통 A10의 작전 고도는 1km 미만. 예. 어떻게 보면은 전투기에 비해서 한참 아래죠. 예. 그러니까 적 항공기에 의해서 눈에 띄지 않도록 예. 위장을 했습니다. 예. 물론 1970년대 중반이니까 예. 그때는 아직도 레이더뿐만 아니라 사람 눈으로 보고 예. 적을 공격하는 그런 아직 낭만이랄지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위장색에 이렇게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톤이 다른 두 가지 그린하고 그레이. 간단히 그냥 여러분들 알기 쉽게 생각하시면 군제라카 301, 302, 303 칠하면 됩니다. 야, 보통 군제라카가 300번 때부터 항공기 전용색인데 예. 그 영광스러운 1, 2, 3번이 전부 A10 색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1991년까지 걸프전 때 전부 다 이런 색상이었는데 이게 이제 걸프전에서 6대가 격추가 됐다 해가지고 다시 또 이제 대공화기의 위협을 감안한 이제 제공위장으로 다시 또 바뀌게 되는 거죠. 야, 뭔가 열심히 일을 막 하네. 근데 이게 제공위장으로 바뀌면서도 이게 이제 바로 없어지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순차적으로 바꿔가는 거죠. 한꺼번에 다 싹 바꾸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1995년에서 97년경에는 반반씩 있었다 그래요. 그다음에 1990년대 말에도 몇 대가 남아 있었다 그래요. 야, 그러면 네. 이런 색상만 보고도 네. A10의 활약 연대를 그렇죠. 알 수가 있네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용 그레이 이색 위장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하늘을 이제 대공하기의 위협을 고려한.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 해군기랑 똑같이 기체 상면 다크 고스트 그레이, 하면 라이트 고스트 그레이. 그러니까 군제락화 307, 308. 이렇게 칠하면 됩니다. 아, 저는 307, 308번을 대용량으로 예. 아주 잔뜩 사놨습니다. 예. 근데도 금방금방 써요. 예. 그래서 이게 1990년대 초반에 도입이 됐지만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런 이제 도장들이 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A10 48대1 키트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처음에 나온 것이 타미야가 1977년이에요. 그다음에 같은 해에 ESCI에서 지금 없어진 거기서 나왔는데 별로 좋은 키트는 아닙니다. 예. 근데 거기 1979년도에 이제 레벨에서 한번 나오고요. 야, 레벨. 예. 근데 이 레벨 키트가 좀 정체가 좀 아리끼리 합니다. 제가 아직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다음에 1986년 모노그램. 저도 가끔 봤습니다. 그래서 이 86년에 나온 모노그램 키트가 결정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A10이 겉이 이 볼트들이 전부 다 이렇게 위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플러스 몰드인데 이건 그 플러스면서도 패널 라인도 플러스 몰드였어요. 근데 뭐 이게 모노그램 키트답게 뭐 프로포션이 뭐 좋고 A10의 모습을 아주 잘 살렸다. 이야. 라는 말로 해서 이게 뭐 결정판이 이거밖에 없다. 타미야 같은 경우는 만들기 쉽지만 뭐 기체 라인이 좀 뭐 이상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엄청나게 오랫동안,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한 20년 이상 이게 결정판으로 이제 군림을 한 거죠. 딴 키트가 없으니까. 그렇죠. 저도 그래서 자주 봤어요. 네. 그리고 타미야에서는 1991년 걸프 전쟁이 나오고 나서 이제 데칼 바꿔가지고 박스 아트 바꾸고 해서 재포장으로 나왔습니다. 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A10 키트가 없었죠. 네. 그러다가 2006년도에 네. 이탈렐리에서 나오고요. 2007년도에 하비보스에서 나왔습니다. 이거 이제 다 신규명이에요. 네. 그럼 2006, 2007이니까 지금부터 이것도 벌써 16년 전이잖아요. 역시 모노그램보다 많이 낫다. 예. 이러면서 주위 분들이 많이 만드셔서 예. 저는 그거를 잘 감상을 했는데 예. 그런데 앞만 봐도 뭐 키트 회사들이 이런 항공기 제작사들보다는 영세하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다가 저 이런 고화질 영상을 보게 되니까 아무래도 조금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어서 그동안 A10을 제가 사놓기만 하고 안 만들었다는 게 아니겠어요. 그랬었는데 예, 아무튼 이제 2023년도에 아카데미에서 나오고요. 맞아요. 그리고 나오니까 또 그레이트 워러비에서 또 한번 지금 예고 나와 있죠. 야, 이거 뭐 서로 이제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네, 이렇게 막 서로 앞다투어 키트를 내고 있으니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48대1 키트가 이 정도가 있고요. 네. 드디어 이제 아카데미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부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개요만 설명드리자면 일단 뭐 잘 맞아요. 잘 맞고 좋습니다. 모양 좋고요. 근데 좀 이제 만들면서 이제 여기 좀 그런 거 위치 가라앉으게. 그래서 앞에 무게칠 달아줘야 되는데 25g을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런 키트들이 타미야 거 아니면은 이게 뒤가 주저앉는 게 많아요, 사실. 이거 무게추를 이제 키트에 넣어주지 않는 거죠. 네. 넣으라고 설명서에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얘는 무게추가 없으니까 이제 뒤로 자빠지는 그런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아무튼 키트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2부에 좀 제대로 완성까지 해가지고 요 키트의 전모를 다시 설명드리는 걸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2부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